여기 한국의 도로를 보고 충격에 빠진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연방교통국 출신으로 30년 넘게 도로 설계와 정책을 연구해온 베테랑이었죠. 누구보다 길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였지만 한국에 와서 그 자부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한국의 국가력은 그 길 위에 있다. 도대체 그가 한국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로버트 헨슨입니다. 미국 연방도시계획국에서 38년간 일해온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몇 달 전 은퇴를 남겨두고 마지막 프로젝트 하나를 마무리하던 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한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당신 올해 휴가 아직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랬던가. 소피아한테 가보는 건 어때요? 한국, 거기.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소피아, 제 외동딸이에요. 사실 우린 그리 다정한 부녀 사이는 아니었어요. 어릴 땐 아빠를 따라다니던 그 아이가 어느새 커서 먼 나라로 홀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땐 솔직히 섭섭함보다 낯설음이 앞섰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이따금 영상통화가 와도 저는 보고 싶다는 말 대신 공부는 잘 되냐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 아이도 이젠 습관처럼 웃고 넘기더군요. 서로가 어색함을 모른 척하며 몇 년을 지나왔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레 제 눈치를 살폈어요. 소피아가 좋아할 거예요. 이번엔 당신도 좀 다가가 봐요. 저는 입가를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 몇 주가 지나고 저는 드물게 비워진 메일함을 보며 휴가 승인이라는 단어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어요. 공항 대기실에서 제게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소피아. 내용은 딱 하나였어요. 아빠, 이 영상 꼭 봐봐요. 요즘 수업 과제로 만든 거예요. 링크를 클릭하자 화면에 낯선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맨손으로 만든 나라, 새마을 운동과 도로 건설의 기억. 처음엔 그냥 웃음이 났어요. 도시계획을 학문으로 배운 저로서는 주민들이 맨손으로 도로를 깔았다는 이야기는 너무도 비과학적이고 감상적인 일종의 미화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도 저는 쉽게 창을 닫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비친 사람들의 표정이 계속 맴돌았어요. 비포장 도로 위에 무릎을 꿇고 흙을 일구고 아무런 보상 없이 마을을 위해 삽을 든 사람들. 그들은 공무원이 아니었고 기술자도 아니었고 그저 이웃이었습니다. 전 어딘가 마음 한편이 간질거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도시계획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건 그냥 감정이지. 그땐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바로 시작이었어요.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이미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 이륙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가족과 함께하는 첫 긴 여행이었지만 그 설렘보다는 묘한 긴장이 저를 감쌌어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분명했지요. 당신 왜 이렇게 긴장해요? 아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설마 딸이랑 말 붙일 걱정하는 건 아니죠? 좀 그렇지. 소피아, 엄청 신나 있던데요. 당신 온다니까 며칠째 반찬이랑 일정표 고민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럼요. 그애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딸은 저보다도 성숙한 아이였습니다. 그 애가 한국 유학을 선택했을 때도 저는 그 이유를 끝내 묻지 않았어요. 그저 속으로 왜 하필 한국이지라는 생각만 되뇌었지요. 그건 무시라기보단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정보는 제게 테크놀로지 수출국 혹은 빠르게 성장한 신흥국 정도였어요. 이른바 실속 위주, 경쟁 중심, 규율이 강한 나라. 하지만 동시에 감성적이고 정이 많은 민족이라는 서로 상반된 이미지가 뒤섞인 국가였습니다. 그중 어떤 것도 제가 설계해온 도시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은퇴 전 제출해야 할 최종 보고서 초안이 들어있었어요. 제목은 미국형 도시 도로 구조의 보완 방안. 표지에 제 이름과 직함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그 종이에서 낡은 냄새를 맡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8년을 이 구조 속에만 있었군. 사실 저는 지난 몇 년간 점점 더 회의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매년 예산회의에서 반복되는 똑같은 논의들. 교통량 증가율, 포장재 내구성, 유지보수 비용 절감 모든 것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세계였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도시계획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곧 떨쳐버리곤 했어요. 전문가란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게 제 신념이었고 제 자부심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창가 쪽에 앉아 잠들었고 저는 조용히 모니터를 켰어요. 창밖으로는 구름 사이로 펼쳐진 태평양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문득 소피아가 이 길을 혼자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8살의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용기를 내어 이 긴 여행을 감행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인 저는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려 하지 않았죠. 소피아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내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낯선 땅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견뎌냈을지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도시계획자는 길을 설계하지만 정작 자기 인생의 방향은 읽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 비행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게 될지 그땐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딸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놓쳤던 무언가를 찾으러 가는 여정이 될 것 같다는 예감 말이에요. 소피아가 한국 유학을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집에서 캐리어를 끌며 나서던 그 아이의 표정은 몹시 단단해 보였지만 저는 그 속마음을 읽을 줄 몰랐어요. 공항으로 향하던 차 안은 온통 정적뿐이었습니다. 저는 운전만 했고 아내는 말없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소피아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저기 나중에 시간 되면 이것 좀 봐줘요. 그 말과 함께 그 애는 휴대폰으로 저에게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맨손으로 만든 나라 새마을 운동과 도로 건설의 기억. 내용은 링크 하나였습니다. 그때 저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비행기 수속이 끝나기도 전에 메일을 닫아버렸어요. 영상은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몇 초 정도 재생했다가 곧 꺼버렸지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딸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그렇게 대충 넘겨버렸다니. 하지만 그때의 저는 오직 제 잣대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따금 생각은 났습니다. 그 영상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 하지만 저는 일부러 그 질문을 외면했어요. 도로를 맨손으로 만든다는 그 제목 자체가 제 직업적 자부심을 자극한 탓도 있었겠지요. 당시 저는 연방도시계획국 고위 간부로서 늘 숫자와 도면, 법규와 기술 속에서 살았습니다. 국가 인프라는 과학과 예산의 결정체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무너지면 제 인생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회의에서 저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감정적 판단은 금물입니다. 모든 결정은 데이터에 근거해야 합니다.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런 제 모습에 만족했습니다. 도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과 효율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많은 차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정서 같은 건 설계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피아가 왜 하필 그런 영상을 보냈는지, 왜 굳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했는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으니까요. 감상적인 미화일 뿐이야.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상이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딸과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그 아이가 유독 밝게 웃으며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 영상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다음날 회의 자료들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엔 각종 교통량 분석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러다 몇 년이 지나 한국에 있는 소피아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그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메일함을 뒤졌어요. 그 메일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읽지 않은 표시도 그대로였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했어요. 영상은 흑백으로 시작했습니다. 낯선 마을, 맨발의 사람들, 그리고 한참이나 낡아 보이는 포대 자루를 이고 가는 노인과 아이들. 삽으로 진흙을 퍼다 나르고 돌을 손수 쌓고 누군가는 울퉁불퉁한 흙길을 손으로 다졌습니다. 자막은 말했습니다. 1971년 경상북도 이서면. 이 도로는 정부나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속으로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미화야. 도로는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없어. 하지만 화면에 등장한 사람들의 표정은 어느 회의실에서 본 수치나 모델링보다도 강렬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길을 넓히면 마음도 넓어진다고들 했지요. 우리 마을,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손자도 저 길을 다녀요. 아내는 제 옆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그 영상 소피아가 보낸 거죠? 이제야 그 애가 왜 이 영상을 보냈는지 조금 알겠어. 저는 며칠 동안 그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전문가의 눈으로 분석하려 했고, 그 다음엔 아버지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 마지막엔 한 사람의 마음으로 그 화면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제야 비로소 제가 그 영상을 그토록 오랫동안 못 본 것이 아니라 안 본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길은 단순히 흙과 자갈이 깔린 통행로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마음을 내어놓은 공동체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직접 걸어보러 갔습니다. 그 애가 떠나갔던 그 길, 그 애가 마음을 준 그 나라를 저도 한번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며칠 전, 저는 워싱턴 교외의 도로를 일부러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은퇴 전 마지막으로 제가 오랫동안 설계와 관리에 관여해왔던 이 도로들과 조용히 작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곳은 수십 년 전 제가 직접 구간 설계에 참여했던 도로였습니다. 차량 흐름을 고려한 램프 구조, 교통량 분산을 위한 진출입 타이밍, 심지어 그린벨트 조율까지 그 길은 제가 살아온 시간을 닮아 있었어요. 도로는 언제나 정확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속도 제한은 칼 같았고 차선은 군더더기 없이 정리되어 있었으며 사고율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성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저는 그 완벽한 도로가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신호에 맞춰 멈추고 달리는 차량들, 출근길에 늘 정시로 돌아가는 버스, 고속도로 입구마다 늘어선 정밀한 진입 구조물들, 그 속에 사람의 온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노인을 본 적이 있어요. 보폭이 짧아진 노인은 파란불이 꺼지기 전에 끝까지 건너지 못했습니다. 뒷차는 경적을 울렸고 그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장면을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신호체계가 과연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있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신호시간은 평균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과학적으로 계산된 것이니까요. 예외를 고려하면 전체 교통 흐름이 마비될 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주차장 출입구에서는 자동 번호 인식기와 게이트가 빠르게 작동했고 탑승객들은 스마트폰으로 결제와 출입을 동시에 처리했어요. 모든 것이 빠르고 정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디에도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기계는 기다리지 않았고 사람들 역시 서로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랐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은 그저 부품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차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이동하는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어요. 저 차들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을까? 어떤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지만 도로 위에서는 그런 개인의 이야기를 엿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규칙과 시스템 안에서만 움직였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오래된 버스 정류장에 잠시 섰습니다. 작은 공원 옆 낡은 벤치 하나만 덩그러니 있던 그곳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버스는 정시에 오지 않았고 그곳엔 바람을 막아줄 유리도 시간을 알려줄 전광판도 없었습니다. 그 장면이 어쩐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어요. 그 노인의 표정은 불평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쩌면 그분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 소중한 일상의 한 조각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소피아가 보냈던 영상 속 장면이 떠올랐어요. 맨손으로 길을 다지던 사람들의 모습.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며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그동안 길을 잘 만들었을까? 당신이 만든 길 말이에요? 응. 차는 잘 달렸는데 사람들은 잘 다녔을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고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한국행 짐을 싸며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초안을 한 번 더 열어보았습니다. 미국형 도시 도로 구조의 보완 방안 본 보고서는 연방 관할권 도시의 간선 도로 재정비 계획으로
효율성과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를 위한 설계 전략을 담고 있다. 그 문장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38년간 제가 써왔던 모든 보고서가 이런 식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피아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보냈던 그 영상. 그 영상 속의 사람들은 도로를 설계하지 않았어요. 대신 함께 다지는 마음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이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지금은 이상하게도 그 불편함이 자꾸 저를 이끌었어요. 그날 저는 혼자 조용히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안내했고 차는 조용히 달렸어요.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제 마음은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을 때 기내 방송은 조용한 한국어로 환영 인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아직은 낯설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울림이 있었어요. 기내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도시는 제가 상상하던 동양의 전통적인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정확하고 조밀하게 짜인 도로, 유리와 철골로 구성된 구조물,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무언가 질서 있고 살아있는 풍경이었어요. 공항 내부로 들어선 순간 제 첫인상은 하나였습니다. 너무 조용하다. 수많은 인파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디에도 소란은 없었어요. 지하철 개찰구, 입국 수송 라인, 수암을 찾는 곳까지 모든 것이 정돈된 흐름 속에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늘 듣던 시끄러운 안내방송이나 소음과는 사뭇 달랐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두르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질서정연하면서도 경직되지 않은 분위기. 그 어디서도 과도한 긴장이나 스트레스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이전의 영상에서 보았던 그 낡은 시골 마을과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이 현대적 공간 사이에 간극이 저를 잠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같은 나라라고? 저는 짐을 끌며 입국장을 빠져나왔고 그곳에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소피아였습니다. 반듯하게 묶은 머리, 다소 날렵해진 인상,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눈빛. 그 아이가 거기 있었어요. 멀리서 보니 소피아는 정말 많이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내던 마지막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자신감 있는 자세, 주변을 살피는 차분한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편안해 보이는 표정. 이곳이 이제 그 아이에게는 낯선 땅이 아니라 일상의 공간이 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걸어가 안아주었고 저는 한 발 늦게 다가갔어요. 어색했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그 사이엔 수년간 쌓인 감정의 강이 흐르고 있는 듯 했어요. 소피아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아빠, 한국 아직 낯설죠? 그래. 그래도 내가 여기 있다니 조금은 편하구나. 그 아이가 웃었어요. 어릴 때 종종 짓던 그 옅은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딸이 이곳에서 정말 행복해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걱정했던 것들이 괜한 기우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도로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건 직업병이었고 어쩌면 이제는 버릴 수 없는 습관이기도 했습니다. 도로 위엔 다채로운 색의 유도선이 칠해져 있었고 버스 전용차로, 보행자 안내 블록, 심지어 고령자 보호구간 표시까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세심한 배려들이었습니다. 이건 무척 정밀하군.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소피아는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거 아빠 싫어할 줄 알았는데요. 왜? 너무 복잡해 보여서요. 아니, 복잡한 게 아니라 사람을 배려한 것 같아서. 그 말은 제 입에서 나왔지만 듣는 저 스스로가 놀라웠어요. 언제부터 저는 도로를 볼 때 효율성 대신 배려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되었을까요? 호텔 근처 도로를 지나던 중 신호등 앞에서 잠시 정차했습니다. 횡단보도 옆에는 노란색 바닥블록과 점자 유도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신호등에선 약한 음성 안내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천천히 건너십시오. 저는 창밖을 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시스템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있었으며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보행자를 위한 배려였어요. 횡단보도마다 설치된 음성 신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도시 풍경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물론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법적 의무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반면 여기서는 그런 배려들이 도시 설계의 기본 철학처럼 느껴졌어요. 소피아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무장애 도시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장애가 있는 분들도 고령자분들도 모든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며칠 전 워싱턴에서 보았던 그 노인분이 떠올랐어요. 신호가 끝나기 전에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해 뒷차들의 경적을 받으며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분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 도착해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조용했고 신호등 불빛이 차분히 거리를 밝혔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가끔씩 지나가는 보행자들을 위해 횡단보도 음성 안내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길이란 사람이 오가며 만들어가는 거였지. 소피아가 먼 나라에서 혼자 이곳을 선택했던 이유가 조금은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걸었던 그 길 위에 저도 이제 비로소 한 걸음 내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소피아는 우리 부부를 데리고 국내 여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서울을 출발해 경주,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중간중간 시골 마을도 들르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일정이었어요. 자동차가 편할 거예요. 아빠, 운전 직접 해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반쯤 농담처럼 대답했습니다. 도로가 낯설면 길을 잃을 수도 있겠지. 그때 소피아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아빠, 여긴 길을 잃는 게 더 어려워요. 한국 내비게이션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차에 탑승해 내비게이션을 켜자 다양한 정보가 화면 위에 나타났습니다. 경로, 도착 예상 시간, 교통 흐름, 휴게소 위치, 도로 정체 상황까지 그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있었고 심지어 제 운전 습관까지 반영하여 최적 경로를 제시했어요. 미국에서 제가 사용하던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정밀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골목길이나 시골 외곽길까지도 상세하게 안내된다는 점이었어요. 이 정도면 도시계획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디지털의 통째로 올려져 있는 느낌이군. 저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차선 옆에 칠해진 다양한 유도선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청색은 일반 차량, 적색은 버스 전용차로, 노란색은 우회 및 진출입 안내선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운전자가 미리 방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색깔 차선은 고속도로뿐 아니라 시내도로에도 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지 시각적 편의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방하고 심리적 여유를 주는 장치였습니다. 미국에서조차 이런 세부 설계는 아직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에 저는 한국의 이 조용한 배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안내 문구들이었습니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휴식을 취하세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주세요. 같은 메시지들이 딱딱한 명령문이 아닌 마치 친구가 조언해주는 것 같은 부드러운 어조로 적혀 있었어요.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작은 삑 소리와 함께 자동 결제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하이패스예요. 소피아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하이패스 시스템은 차량 단위로 고속식별과 정산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고 도로의 구조와도 완벽히 연동되어야 구현 가능한 고급 기술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하이패스 시스템이 전국 고속도로, 심지어 일부 시외 도로까지 통합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은 아직도 주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이런 일관된 체계를 갖추기 어렵지.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 말에 소피아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여긴요, 사람의 시간을 아껴주는 게 그 어떤 기술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곳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묘하게 찔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개념이었어요. 중간에 들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자동방송이 현재 위치와 화장실 위치를 안내했고 남녀 화장실마다 청결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별도 공간은 미국 어느 고속도로보다도 넓고 따뜻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입구에는 작은 화분과 향초까지 놓여 있었고 화장실 내부에는 안전벨이 필요하시면 누르세요라는 부드러운 음성 안내가 흘러나왔어요. 휴게소 곳곳에는 휴식 공간이 넉넉히 마련되어 있었고 각 공간마다 다른 테마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전통 한옥 스타일로 어떤 곳은 현대적인 카페 분위기로 조성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기능적인 공간이 아니라
여행자들이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아내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길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생각하다니 이 나라 참 섬세하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도로로 나섰을 때 차량 내비게이션은 교통량을 예측해 우회 도로를 추천해 주었고 그 길은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차분하고 정확하게 목적지로 안내했습니다. 가다 보면 도로 위에 적힌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구간은 졸음운전 다발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함께 지켜주세요. 장애인 차량 진입구는 다음 출구입니다. 그 어떤 문구도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단속이 아닌 설득이었어요. 운전자를 잠재적 위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여기는 시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가 숙소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빠, 여긴요, 길이 사람을 기다려줘요. 그 말은 하루 종일 도로 위에서 느꼈던 그 모든 배려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메모장에 작은 문장을 적어 넣었어요. 길이란 단지 어디론가 향하는 선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된 한 사회의 가치관이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길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던 길, 소피아는 잠깐 들를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휴게소보다 더 조용했고 도로 주변은 아직 논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마을, 아빠가 본 영상 속에 나왔던 데예요. 제가 여기에 꼭 모시고 오고 싶었어요. 소피아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은 순간적으로 멎는 듯 했습니다. 영상 속 맨발로 삽을 들고 도로를 다지던 사람들, 돌덩이를 옮기던 아이들과 국기 아래서 웃고 있던 노인,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제 눈앞에 겹쳐졌어요. 차에서 내려 마을 입구를 걸어가는데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도시의 차가운 아스팔트 냄새 대신 흙과 풀 냄새가 났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도 자동차 엔진 소리가 아닌 새소리와 바람 소리였어요. 마을 회관 앞에는 작은 안내판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 기념도로 1971년 주민 자발적 참여로 개설. 저는 순간 그 숫자에 멈춰섰어요. 예산보다 더 큰 부분이 노동력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스스로 움직인 마음, 즉 자발성과 연대감이 만들어낸 도로였습니다. 저는 도로 위에 조용히 발을 디뎠어요. 아직도 시멘트 위엔 곳곳에 손자국과 날짜를 새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분들이 직접 시멘트를 붓고 굽기 전에 서로의 이름과 날짜를 새겨 넣은 것이었어요. 손글씨로 새겨진 이런 문구들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는 아이들이 새긴 듯한 작은 손바닥 자국도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길이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곳엔 이런 문구도 있었어요. 길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우리가 만든 이 길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저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장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저 한 사람의 시민으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 그 길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아직도 당시에 심었다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제법 큰 나무가 된 그 느티나무들이 도로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을 만들면서 함께 심은 나무들이었다고 해요. 그때 마을 주민 한 분이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연세 지긋한 노인이었고 소피아가 미리 연락을 드렸던 분이라고 했어요. 아, 멀리서 오셨다면서요. 그때 저도 이 길 만드는데 참여했지요.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길을 만드셨습니까? 정부가 강제한 것도 아니고 당시엔 기술도 없고 예산도 부족했을 텐데요. 그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대답하셨어요. 그땐요, 길이 없으면 사람이 외로워졌어요. 우리 애들이 병원 가려면 논길 걸어야 했고 비만 오면 학교도 못 가고 우리가 길을 만든 건 사람끼리 닿기 위해서였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이 묵직하게 울렸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힘들기만 하고 뭐가 좋냐고.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까 온 마을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어른들은 삽질하고 아이들은 돌 나르고 할머니들은 찬빨래 해주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분의 눈에 은은한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지금은 다들 도시로 나가고 혼자 사는 집이 많아졌지만 그때는 정말 온 마을이 한 가족 같았거든요. 미국에서 제가 설계했던 수많은 도로들,
거대한 구조물과 스마트 기술로 가득한 도시계획 보고서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너무 거창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손바닥만 한 시멘트길 위에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아이들이 웃으며 등굣길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세상 무엇보다 값지고 눈부셔 보였습니다. 소피아는 말없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딸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이런 걸 보고 싶어서 한국에 온 거였구나. 응. 저는 이 나라가 정말 궁금했어요. 도로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가 깃든 공간이라는 걸 제가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제야 저는 비로소 딸이 보내줬던 그 영상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건 감동을 강요하는 영상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을 사람으로 두는 길의 의미를 알려주는 편지였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저는 그 할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여쭈었어요. 지금도 이 길을 걸으실 때 그때 생각이 나시나요? 그럼요. 매일 이 길을 걸을 때마다 그때가 생각나지요. 우리가 함께 만든 길이니까. 이 길엔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소피아의 손을 살며시 잡아보았어요. 그 애가 어린 시절 아팠을 때 병원으로 데려가던 제 손을 소피아는 그저 말없이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설명 없이도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도로 위에서 창밖 풍경은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푸른 들판과 낮은 산자락, 그리고 저 멀리 겹겹이 쌓인 회색빛 도시의 윤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 길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낯설지도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여행이 제게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안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이패스를 지나며 저는 조용히 창밖에 시선을 두었어요. 도로는 여전히 정확했고 교통 흐름은 매끄러웠으며 내비게이션은 예상 도착 시간을 분 단위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떠오른 도착지는 지도 위의 호텔이 아니었어요. 딸이 처음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아이를 믿지 않았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믿는 척은 했지만 제 기준 안에서만 이해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유학은 명문대 중심의 이력 관리,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장기 체류 리스크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선 수치와 명분으로만 계산되던 시절이었어요. 그 아이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왜 굳이 그 먼 나라에서 사람들과 땅과 길을 배우려 했는지 저는 끝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돌이켜보면 가장 큰 후회였어요. 사실 소피아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건 그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였어요. 진로 상담을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안정적인 길만을 제시했습니다. 공학, 의학, 법학 수입이 보장되고 사회적 지위가 확실한 분야들만요. 하지만 소피아는 다른 걸 원했어요. 사회학, 도시계획,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죠. 그런 그 아이의 관심사를 저는 현실성 없는 이상이라고 치부해버렸어요. 아빠는 왜 항상 숫자로만 사람을 판단해요? 그 아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식의 뻔한 어른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소피아는 점점 제게 마음을 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그 아이의 속마음은 더 이상 저에게 들려오지 않았어요. 한국 유학을 결정했을 때도 저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죠. 저녁 무렵 서울 시내에 도착해 소피아의 자취방 근처 작은 식당에 들렀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김치찌개 집이었고 소피아가 자주 오던 곳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처음 한국 음식 먹어봤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매운데도 자꾸 먹고 싶고 혼자 먹어도 왠지 외롭지 않은 맛이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 아이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첫 경험들을 혼자 해냈을지 상상해 보았어요. 낯선 언어, 낯선 음식, 낯선 사람들 18살의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었을 텐데 소피아가 이런 공간 속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길을 다니고 낯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천천히 성장해왔다는 것이 비로소 실감났어요. 식사를 마친 뒤 저는 딸과 함께 동네 뒷골목을 걸었습니다. 길 옆엔 작은 책방과 꽃가게가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야외 테이블에서 이야기 나누는 노부부도 보였어요. 아빠, 이 길 좋죠? 소피아가 물었어요. 여기서 처음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걸었을 때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길이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소피아가 조용히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전 사실 한국에 처음 왔을 땐 너무 무서웠어요. 왜? 말도 안 통하고 뭘 해도 어색하고 무엇보다 아빠가 잘 이해해주지 않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저는 말이 막혔어요. 딸이 얼마나 용기 내어 이곳까지 왔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길 위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마음을 내어주는 걸 보면서 저도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행의 끝은 길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닿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다가 이내 말을 멈췄습니다. 말보다 먼저 제 손이 조심스레 딸의 어깨 위에 놓였어요. 그 아이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수년간 미뤄졌던 대화, 전하지 못한 마음, 그리고 다시 시작될 관계가 담겨 있었어요. 아빠, 그 영상 기억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보낸 거요. 응, 기억해. 사실 그때 전 아빠가 이해해 주셨으면 했어요. 저는 딸의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 영상은 제게 보낸 학술 자료가 아니라 딸이 아버지에게 보낸 마음의 편지였다는 걸 말이에요. 서울의 밤거리는 조용했고 멀리서 신호등 불빛이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다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가 정말 도착한 곳은 한국이 아니라 딸의 마음이었구나.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무렵, 저는 다시 워싱턴 근교의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늘 지나던 길이었고 아침 시간대에 익숙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길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시선은 자연스럽게 도로 구조물에 머물렀고 표지판의 각도, 차선의 간격, 신호의 주기 하나하나를 저도 모르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직업병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어느새 이 길은 누구를 위해 설계되었을까 하는 질문이 제 안에서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입구에 들어섰을 때 자동 요금소에서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몇몇 차는 결제 지연으로 출입구에서 한참을 정체했고 뒷차에서 경적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입 밖으로 말했어요. 왜 하이패스를 안 쓰지? 아내는 저를 바라보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이패스 칭찬하는 거 처음 듣네. 나도 몰랐어. 근데 막상 겪고 오니까 그게 단지 편리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배려였다는 걸 알겠더라고. 시내로 들어오자 신호체계가 복잡하게 얽힌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어요. 보행자 버튼은 있었지만 반응 속도는 느렸고 노인 한 분이 건너기엔 충분치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예산상 한계나 효율적 통제라는 말로 그 상황을 설명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저는 그분이 신호가 끝나기 전 절뚝이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미안함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길이 너무 빠른 건 아닐까? 우리가 만든 이 효율이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후 시청 산하 도시교통국의 내부 회의에 참석했어요. 의견 교환 중에 저는 문득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선요, 도로 곳곳에서 사람을 위한 판단이 눈에 띄었습니다. 단지 시스템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더군요.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린 길을 너무 정답처럼 만들었어. 하지만 길은 사람이 매일 선택하는 관계야. 서로를 위해 멈춰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감각이 있어야 진짜 도로지.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저 자신도 놀랐어요. 그건 한때 숫자와 규칙으로만 길을 바라보던 제가 할 수 있으리라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았어요. 평소보다 천천히 운전했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 할 때 먼저 정차해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그 작은 배려가 제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소피아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고 서울은 봄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아빠, 한국도로 보고 또 놀라셨죠? 놀랐지. 그게 단지 길이 아니었다는 걸 처음 알았으니까.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 보낸 거예요. 아빠가 아는 길 말고 사람이 만든 길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프로젝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미국형 도시 도로 구조의 보완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는데 한국에서 돌아온 후 그 내용을 상당 부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효율성 극대화와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췄던 내용에 사용자 중심 설계와 사회적 배려라는 새로운 관점을 추가했어요. 동료들은 조금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도로 설계와 관련한 자문 요청을 받을 때면
항상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 길은 누구를 기다려줄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제 인생 후반부를 관통하는 질문이 되었고, 이제는 제 딸과 그리고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작은 유산처럼 여겨졌습니다. 은퇴 파티를 준비하던 어느 날, 동료 한 명이 저에게 물었어요. 로버트, 38년간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딸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왜 이 일을 해왔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마지막 출근일, 저는 책상을 정리하며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국 여행 중에 적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길이란 단지 어디론가 향하는 선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된 한 사회의 가치관이다. 그 메모를 보며 저는 웃음이 났어요. 38년간 길을 설계해온 사람이 길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퇴근길에서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모든 도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 길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길 위에는 차만 달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흐르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 병원에 가는 사람,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길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는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도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